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패키지 디자인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시는 아버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평화가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같이 목이 조여오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인자함의 가면을 쓴 악마, 제 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 소름 끼치는 시간들과 제가 어떻게 그 가면을 박살내고 탈출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편인 영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영어 학원에서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그때 당시엔 회사를 다녔는데요.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며 퇴근 후 야간반으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준 씨는 수입 관련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가답지 않게 늘 겸손하고 자기 개발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었죠.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성격이나 성향도 꽤 비슷한 편 같았어요. 그렇게 친해지다가 나중에 학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친이 된 영준 씨는 유독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홀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가족이 단둘이서 살아서 더 애틋한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잘 없다면서요. 저도 남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은 인품이 정말 훌륭하시고 봉사정신도 아주 뚜렷하신 분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 어머니는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퇴직하신 후에는 봉사활동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셔.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지. 매년 김장도 넉넉하게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동네 길고양이들 밥까지 일일이 챙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시거든. 그래서 동네 분들도 어머니만 보면 우리 동네 천사라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야.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니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남친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남친의 어머님에 대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택배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내셨어요.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현재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친, 그리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 참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너무 어머니가 일찍 부재한 탓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님에 대한 환상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은퇴 후에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그런 멋진 분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기대를 품게 되었던 거죠.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너무 긴장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조금 걸리는 것은 남친에 비해서 저희 집 형편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잖아요. 엄마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진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죠. 영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럴까? 어차피 고부 사이가 될 건데? 그러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긴장된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았죠. 부모님 사정은 영준이 통해서 다 들었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니? 사돈 어른도 남자 혼자서 딸 키우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은 그런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제 손을 꼭 맞잡아 주셨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온기에 제 마음까지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떻느냐고 아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영준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아빠도 정말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잘 키워내신 인품 훌륭하신 어머님. 이보다 완벽한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에 아주 작은, 그러나 소름 끼치는 균열이 생긴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님이 혼수가전을 같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발품을 같이 푸는데 어머님이 실용적이면서 잘 쓰일 만한 가정가구를 잘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끝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그렇게 백화점의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어머님이 마침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싹하게 어머님 옆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제가 가방 들고 있을게요. 물 튈지도 모르니까 편하게 손 씻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옆에 두셨던 가방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가방을 확 낚아채고는 옆으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좀 당황했죠.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정말 싫다는 듯 확 치워버리셨거든요. 제가 잠깐 당황한 사이 어머님은 입술을 굳게 닫고 표정을 싹 지운 채 획 나가버리셨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은 또 그 인자하신 미소를 지은 채 남친과 서 있으셨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 성은아? 좀 전에 화장실에서 봤을 때와는 아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 글쎄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 성은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는 다 괜찮으니까. 그러면 한 정식 어때요? 괜찮은데. 성은아, 넌 어떠니? 예? 아,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제 팔짱까지 끼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화장실에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냉랭했던 어머님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았죠. 그런데 남친이 묻더라고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아까 밥 먹으러 갈 때부터 표정이 좀 어둡네.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그 말에 남친은 뭔 소리 하냐며 웃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 몰라? 아들인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잖아. 그 말에 저는 애써 아까의 기억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잠깐의 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라며 제 직감을 억지로 짓눌러 버렸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때의 일은 어느새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고 저에게도 잘해주셨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홀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도 했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님 얼마나 성격 좋으신데. 나 사실 남편보다 어머님이 좋아서 이 결혼 결심한 거라니까.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친정엄마에 대한 결핍이 좀 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좋아.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 이건 명심해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엄마랑은 달라. 그래, 그렇다고는 하더라. 나도 시어머니니까 선은 잘 지켜야겠지.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달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기막힌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어머님 혼자 사시는 시댁에 강도가 든 것이죠. 도둑은 어머님이 평소 아끼시던 폐물과 현금을 챙기기 위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다녀오신 어머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넘어지셨고 그 바람에 심한 건 아니지만 팔도 좀 다치게 되셨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둑과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그 후 어머님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셨습니다. 영준아, 난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가냘픈 흐느낌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은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신가 봐.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좀 진정이 되실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걱정하지 마.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자.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어머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집 와서 지내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고맙다, 성은아. 저는 정말이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으셨는데 그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나요. 하지만 제가 열어드린 그 현관문이 악마를 초대하는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월요일이 되고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점심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성은아, 근데 이 집 우리 영준이가 해온 집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요, 어머님? 아니, 너랑 통화할 때 내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뭐가요, 어머님? 뭐라더라?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라고 했나?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네가 편하게 계시라 마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니 장난이다 장난. 너는 왜 그렇게 농담을 못 받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예, 농담이셨구나.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건 어머님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있으시란 뜻이었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저렇게 말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전혀 장난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님은 저하고만 있을 때 정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성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새아가 미안하다며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연기를 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바로 달라지셨습니다.
분명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서 간식을 드시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누우셨습니다. 남편이 귀가에 왜 또 방에 혼자 있으시냐 물어보면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답하셨죠. 아휴, 내가 거실에 있으면 성은이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는 게 마음 편하다. 라는 겁니다. 내내 거실에 있으셨으면서 갑자기 저러시면 남편 입장에선 제가 눈치를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도 않은 말로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눈치 주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저더러 게장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콕 집어서 말씀하시길래 유명한 맛집을 수소문해 게장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렸는데 어머님은 계속 딴청을 피우며 안 드셨죠. 다른 반찬만 드시고요. 어머님, 게장 안 드세요?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보통 퇴근 시간이 일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게장 뭐야? 얼른 치워. 어? 뭐가? 엄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저는 너무 놀랐죠. 어머님이 게장 드시고 싶다고. 아우, 성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지 딴에는 시어머니 챙기려고 사온 건데. 엄마, 알러지도 있으면 성은이한테 말을 해야죠. 아유, 성은이가 기껏 내 생각해서 사왔다는데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하니. 아, 참 엄마도. 그리고 내가 전에 게장 알러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성은이가 까먹었나 봐. 까먹을 게 따로 있죠. 성은아,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떡해? 저는 너무 벙쪘습니다. 분명 저한테 게장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님이 게장 사달라고 하셨어. 제 말에 남편도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엄마 갑각류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래, 성은아. 내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 게장이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게장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으니까 괜히 사오지 말라고 한 걸 네가 잘못 들었겠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미 시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게장을 준 못된 혹은 무심한 며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잠 한숨 안 자고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세상 자애로운 모습이지만 남편이 없으면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엄청 틱틱거리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아, 이거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저한테 게장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멀리 가서 사온 거고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말이라도 아니라고 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 부라리면서 따지니?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 네?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싸가지가 바가지네. 어머니,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딱 봐도 너네 집 우리 집 형편 차이 수준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결혼 허락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닥치고 살 것이지 어디다 대고 따지는 거야? 너는 네가 결혼 잘했다는 걸 모르겠니? 라는데
어머님은 가면을 아예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방 떨지 말고 찌그러져 살아. 어디서 기어오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들에겐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려고 저를 받아주신 거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으니 그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 엄마가 천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자기 엄마를 모함한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은 그 후로도 참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보약까지 챙겨주는 척 하면서도 제가 보약을 안 먹고 버린다는 소문도 같이 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서랍을 뒤지거나 제가 아끼는 옷들에 몰래 락스를 묻혀 망가뜨려 놓고는 세탁기가 이상한가 보다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미친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에게 모조리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요. 저는 이혼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어머님의 횡포가 심해지는데 더 살다간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짐을 쌌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과 제 사이에 부딪힘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집에 계셨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하자면서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사실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고작 남았습니다. 저도 이대로 돌아가면 아빠도 너무 걱정하실 것 같고 또 그때까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이혼까지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에 저도 최대한 이혼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쨌든 중재를 했고 어머님은 이번 달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모르는 척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느니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애정이 너무 컸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심통이 난 것 같다느니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진심 같으셨기에 저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특정 맛집의 냉면이 드시고 싶다며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면서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또 저도 어머님과 척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냉면을 시키려 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사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냉면을 포장을 했는데 오는 길에 하필 제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길이 꽉 막히는 통에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면 따로 육수 따로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냉면을 챙겨 들고 집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좀 늦었죠?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않고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달라졌기에 괜히 긴장이 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릇에다가 면과 육수를 담아서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니, 풀어서 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제 머리로 날아왔어요. 퍽 하고 소리까지 나고요. 머리 한쪽이 축축하고 서늘해지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바닥을 보니 냉면사리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 던지신 겁니다.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에 어리빠져 어머님을 돌아봤어요. 다 떡져가지고 너 같으면 그걸 먹을 수 있겠니? 너 일부러 이렇게 해왔지? 네? 일부러 이따위로 해놓고 늦게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음흉한 년! 그 순간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님 냉면 드시고 싶다 해서 20분 거리에 있는 가게까지 가서 해왔어요. 오는 길에 접촉사고 나서 한참 갇혀있다가 왔고요. 근데 저한테 이걸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면 너나 처먹으세요. 어머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말했지. 이 집 네 집 아니라고. 내 아들 집이라고. 어디 집까지 깨감히 분수에 맞게 행동해. 볼 거 하나 없는 년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 삼았더니 이간질이나 하고. 너 내가 머리 다 뽑아버리려다 참았어, 알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속에서 이상한 환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과면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면발을 주워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짐을 일단 싸고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명연기를 펼치시더군요. 자기가 냉면을 먹으려는데 제가 뺏어서 싱크대에 버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감지 않았기에 제 머리와 옷에 육수와 냉면 면발들이 군데군데 그대로 다 붙어 있었어요. 엄마 냉면을 왜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사다 드렸는데 나한테 집어 던지셨어. 이거 보이지?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무슨 냉면을 집어던져. 너 진짜 왜 그래? 아휴, 내가 그냥 나갈란다. 무슨 소리를 더 들으려고. 아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직접 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폰을 보더라고요. 뒤에 있던 어머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같이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네, 제 폰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 집어던지고 욕설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거실과 주방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있겠다고 했을 때 몰래 주문해서 설치를 해둔 것이었죠. 남편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 어쩌고 했는데 그 화면 속에는 며느리에게 냉면을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괴물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영상을 보는 동안 돌상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쌌던 짐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 들고 있던 제 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우리는 이혼이야. 너네 엄마 상대로 위자료랑 폭행, 폭언 고소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희 친정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제 영상을 보고 꿈인 줄 알았다더군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고 꽤나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실체를 다 알았음에도 그냥 덮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대. 엄마도 반성 많이 하셨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 저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냉면 덩어리까지 맞았는데 저보고 그냥 살라는 건가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겪고도 제가 참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남편이 그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판 좋은 척 했는데 시집살이로 이혼했다는 꼬리표 생길까 봐도 걸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졌는데 어머님이 집 팔아서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머님과 다시 살겠나요? 남편의 그 비겁한 고백은 제 가슴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굴한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의 사업 자금을 위해 집 팔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머님이 평생을 쌓아온 그 가식적인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던지는 그 장면들을 캡처하고 내용을 써서 대자보로 만들었어요. 동네의 천사라고 불리는 박모 여사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주민센터, 동네 센터 입구에 붙여버렸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보며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고 했던 이웃들은 그 대자보 앞에서 입을 떡 벌렸죠.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평생 좋은 평판 하나를 목숨 걸고 지켜왔던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치심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 대자보를 직접 다 떼어내고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저는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지 위자료 정리를 해서 넘기고 이혼 소송도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쇼킹했겠나요.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던 어머님의 이중성을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끝이 났던 제 결혼 생활.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어머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동네 평판에 목숨 걸며 사셨는지, 본성은 그토록 추악하고 못됐으면서 어떻게 잘도 숨기고 살았는지, 여태까지 베푼 선행은 진심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반대라도 하시던지, 아들한테 좋은 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어서 찬성해놓고 뒤에선 악랄하게 저를 괴롭히고,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거짓된 연극은 끝났으니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털어내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양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일찍 하늘로 떠나신 친아버지,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지금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엄마랑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세상은 오직 엄마뿐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마트 계산원까지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엄마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눈가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저 때문에 희생하는 엄마께 늘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는 조심스럽게 한 남자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모의 주선으로 만났다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새아빠세요. 새아빠는 작은 인테리어 자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투박하지만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새아빠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엄마에게 분명 좋은 남편이 돼주실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인품이 좋아 보이셨고 저희 엄마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가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의 남편으로서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엄마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지만 저의 아빠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미 성인인 대학생이었기에 굳이 저랑 어떤 부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엄마의 연애에 간섭할 생각 조금도 없고요. 그런데 새아빠는 엄마의 남편이자 저의 새아빠가 되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새아빠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친딸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주셨거든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요.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차키부터 챙겨서 바로 태워다 주셨어요. 예전에 친구들이 아빠가 학교 태워다 주고 했을 때 너무 부러웠는데 새아빠도 자연스럽게 저를 잘 태워주시고 또 데리러 오시고 하더라고요. 생색도 싫은 티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고 늘 기꺼이 행복하게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도 참 좋았죠. 나중에 졸업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학년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 것도 새아빠였습니다. 지은이가 미안해할지도 모르니 취업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엄마 입단속까지 하셨다더군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위해주고 아껴주신 새아빠. 진심은 통한다고 당연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친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탓에 알지 못했던 정을 새아빠를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 아빠였기에 어느 순간 저에게 새아빠가 아닌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5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도윤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친구라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죠. 도윤 씨는 마치 저희 새아빠처럼 저에게 다정다감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저희 새아빠와 똑 닮은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새아빠랑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며 나도 나중에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늘 생각했는데요. 도윤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서로 위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주말 저녁 부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통장,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아, 이건 너를 위해서 엄마랑 아빠가 조금씩 모아한 돈이란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따로 여윳돈이 있어야 팍팍해지지 않고 든든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 결혼을 해서도 여자는 따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혼자 모으던 돈인데 나중엔 아빠도 같이 냈어. 15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더니 1억 조금 넘더구나.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 이거 네가 들고 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1억 속에는 엄마가 식당에서 서빙하며 흘린 땀방울, 아빠가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겠다고 이건 엄마 아빠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단호하셨어요. 너도 이건 네 엄마의 자부심이고 선물이니까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효도야. 그러면서 제 손에 그 통장을 꼭 쥐어주셨죠. 저는 그 통장들을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께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충만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돈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아빠께 참 감사했습니다. 막말로 피가 섞인 친아빠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 써주시고
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방으로 돌아와 한참이나 울었죠.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에 이 사실을 도윤 씨에게 알렸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 기뻐하면서 앞으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효도하며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화색을 띠고 있으시더라고요. 지은아, 얘기 들었다. 네? 무슨 얘길요, 어머니? 도윤이가 말했어. 너희 부모님이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너한테 주셨다며? 결혼한다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도윤 씨에게 말하긴 했지만 그걸 어머님께 바로 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제서야 저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가 따로 비상금조로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싶은 겁니다. 너희 어머니 재혼하셨다더니 시집 잘 가셨나 봐. 새아빠가 아주 통이 크신가 보다. 라면서 신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돈인데 왜 어머님이 들떠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여유가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일단 들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도로 돌려드릴 생각이다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너무 잘됐지 뭐니. 뭐가요, 어머니? 실은 우리 도윤이가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한 거 너도 알지? 남친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탓에 저희 결혼할 신혼집은 거의 대출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돈으로 우리 도윤이 학자금이랑 생활비 대출이랑 그 외에 대출 일부하고 싹 갚으면 되겠다. 결혼할 건데 빚이 남아있으면 시작부터 안 좋은데 마침 너희 부모님이 1억 주셨으니 거기 보태면 딱이겠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도윤 씨가 학자금 대출이랑 학교 다닐 때 생활비 대출 받은 게 있고 갚고 있다는 건 압니다. 또 저희 전세 대출도 좀 있고요. 그런 걸 알고도 감안하고 하기로 한 결혼이고 또 서로 문제될 것 없이 결혼 비용은 애초에 반반 내기로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받은 돈은 같이 일하면서 갚기로 했고요. 부모님한테 따로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1억이 생겼다고 하니 도윤 씨의 빚을 갚는 데 쓰자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는데 그 다음 어머님 말이 더 황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도 아니잖니. 이제 다 한 가족인데 말이야. 저는 일단은 어머님에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곤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도윤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한테 전화 받고 나서 우리 엄마도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로 말했어. 어차피 우리 한 가족 될 건데 굳이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무신경한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우리 서로 반반해서 결혼 비용 내기로 했잖아.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하기로 했고 또 자기 학자금 대출 남은 것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전세 대출만 같이 갚으면 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나한테. 그런데 오히려 도윤 씨가 섭섭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뭐가 달라져? 1억 주셨다며. 그럼 어떤 게 우리 결혼 생활의 최선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며 답답해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나는 이 돈을 쓸 생각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이거 들고 있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돌려드리고 싶거든. 그 말에 도윤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글쎄,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생각해서 주신 돈인데 그걸 굳이 돌려드린다고? 난 그게 더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왜 이렇게 속보이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도윤 씨는 일단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도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저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인데 이걸로 도윤 씨 대출을 갚아주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죠. 처음엔 좀 그렇기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어차피 결혼하면 살림을 합칠 건데 남편 대출이 곧 내 대출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괜히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니 욕심이 나서 일어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입장 바꿔서 도윤 씨한테도 1억이 생기면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유치한 생각마저 들고요. 하여튼 고민을 하던 끝에 주말에 도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통화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누자고 했기에 오늘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만난 도윤 씨는 오히려 다이어리에 숫자들까지 적어 내려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은아,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가릴 것 없어지잖아. 자기도 대출 남아있는 거 찝찝하지 않아? 내 학자금 대출에 우리 받으려고 했던 전세 대출의 일부까지 갚으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아끼는 건데 그 돈 아껴서 적금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래서 저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 씨, 내가 말했지만 그 돈은 우리 엄마 아빠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나 이거 결혼 자금으로 다 못 써. 근데 나도 어느 정도는 자기 빚 갚는데 낼게. 그렇다고 1억을 전부 자기 학자금이랑 전세 대출 보태는데 다 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 진짜 바보냐? 계산이 안 돼? 뭐라고? 아니, 1억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주신 거잖아. 결혼하면 경제 공동체야, 우리. 내 빚이 네 빚이라니까? 당장 이자가 나가는데 그걸 그냥 낼 거야? 버리는 돈이잖아. 좀 답답하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우리 원래 계획은 까먹었어? 그거 원래 당신이 갚는다고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런데 돈이 생기자마자 당연하게 당신 빚부터 갚으라고 강요해? 이건 아니지. 강요라니 효율성의 문제잖아. 아, 자기야. 나는 자기가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멀쩡히 돈 놔두고 왜 이자까지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어? 미안해 자기야. 말이 헛나왔어. 잘못 들은 걸로 해줘. 아니, 내가 들었는데 뭘 잘못 들어. 됐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 좀 하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맞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니 순간 말이 헛나왔다면서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비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윤 씨를 남편감으로 선택한 건 다정다감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새아빠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멍청하게 9년이요. 그렇게 믿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 실수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신 말투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지은아,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얘기도 시시콜콜 어머님한테 다 하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조금 생겼다고 갑자기 갑질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누가 보면 10억 해오는 줄 알겠다. 끼케야 1억이고 딱 봐도 둘이서 대출 정리해서 먼저 없애버리는 게 순서 아니니? 그게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네가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내 돈을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다면서. 어머님이 따지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네 돈 내 돈을 떠나서 저는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받아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부모가 여력이 돼서 준다는데 돈을 왜 안 받는데? 너랑 도윤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구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모으신 돈이에요. 도윤 씨한테도 말했지만 저도 약간은 전세자금 대출 보탤 수는 있지만 최소 반 이상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니 준 돈을 왜 돌려준다는 거야. 참나. 저는 속으로 제 돈인데 왜 어머님이랑 도윤 씨가 이렇게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아휴 일단 끊어라.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으시는 겁니다.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부모님이 주신 돈은 그냥 내가 들고 있다가 따로 돌려드리던지 했어야 하는데 이걸 도윤 씨한테 말하면 안 됐구나. 그제야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도윤 씨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1억이 갑자기 생겼다니까 그걸로 빚도 좀 갚고 가볍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시부모님이 도윤 씨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도윤 씨가 받지 않고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좀 섭섭할지언정 도윤 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 돈을 제가 뺏어가기라도 한 양 구니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한도윤과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도 큰 회의감이 들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또 똑같은 소리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탓에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자기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대?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할게.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 잘됐다. 그 돈으로 대출 좀 정리해서 최대한 가볍게 신혼 시작하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거야. 나랑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인데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운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좀 그래서 더 말도 세게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돈인데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더라고. 도윤 씨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전에 저한테 멍청하다고 하고 나서 아차에서는 막무가내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빌던 모습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심 같았거든요. 자기야, 그 돈 자기 마음대로 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 같아. 우리 처음 계획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어머님은 많이 섭섭해 하시던데. 아니야. 내가 아까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어. 엄마도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엄마도 사실 우리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 하셨거든. 그런데 갑자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들뜨셨나 봐. 내가 잘 얘기해드리니까 오히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도움을 못 주는 것 때문에 더 미안해서 말이 심하게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자기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다고 나한테 전해달라셔. 자기 돈인데 엄마랑 나랑 너무 돈돈거린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그 모습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죠.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결혼 비용에 쓸 거 아니면 말하면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자기야.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서로 다 털어놓는 게 맞아. 내가 속 좁게 굴었어.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자.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미안하다고 했고 서로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든 생각이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5천은 대출 갚는 데 보태야겠다고 마음을 돌려먹었어요. 그전에는 좀 어거지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음이 선뜻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도윤 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도윤이는? 방금 나 데려다주고 갔지. 이미 출발했을걸? 아휴, 도윤이 좋아한다고 해서 게장 만들어놨는데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잠깐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인 거예요. 통화 중이네. 아마 멀리 안 갔을 거야. 주차를 오늘 좀 멀리 했거든. 걸어가고 있을 거야. 저는 황급히 반찬통을 챙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으로 달려나가는데 마침 도윤 씨가 저 멀리서 담배를 피며 서서 통화 중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도윤 씨에게 다가가던 때였습니다. 얘기 잘했어. 거봐 엄마,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진작에 이럴걸. 사람 심리가 돈 내놔라 하면 거부감 딱 들잖아. 이렇게 살살 꼬드기고 구스르면 되는 건데 말이야. 걱정 마.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가 구태여 전화해서 말 더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련히 잘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연기를 했다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돈 준다고 할 거야. 몰라. 지은이 성격에 1억 다 준다고는 안 하고 일단 반이나 3천 정도 준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거 받고 다음에 앓는 소리 또 하면 다 내놓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꼴랑 1억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엄마. 줄 거면 좀 많이 주던가. 꼴랑 1억이 뭐야. 그것도 15년을 모은 거래. 진짜 개 흑수저인가 봐. 15년 디립다 모은 게 1억이라니. 엄마, 나 이 결혼하는 거 맞아? 이 정도 흑수저랑? 확 엎어버릴까? 도윤 씨는 담배 연기를 뱉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생각이 짧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반찬통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사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은 게장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제 숨소리를 들었는지 도윤 씨가 인기척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지은아, 네가 여기 왜... 당황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오히려 목소리는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와, 너 연기 잘한다.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랬니. 우리 엄마 아빠가 1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이 네 눈에는 꼴랑 1억으로 보여? 흑수저 집안이라서 미안하네. 흑수저랑 뭐하러 결혼하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도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폰도 줍지 못한 채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아니야. 그게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안심시켜드리려고 좀 과장해서 말한 거야. 내 본심은 아까 카페에서 한 말이야. 정말이야. 내 손 놔.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돈, 우리 부모님 눈물이고 인생이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단 1원도 주기 싫어. 네 진심 잘 알았고 우리는 끝이야. 그러자 방금까지 빌던 도윤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씨, 야, 그래, 관둬.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뭐라고? 솔직히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1억 가지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떠네. 진짜. 야, 요즘 1억이 1억이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비 맞춰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그만해. 그냥 때려치지 뭐.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으면서 차라리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 붙잡고 눈물바람 하는 게 아니라 본성 제대로 보여줘서요.
그래. 때려치우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고 아빠는 잘했다며 네가 어련히 알아서 판단한 거 아니겠냐며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파혼 후 도윤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제 성격이 이상해서 헤어졌다느니 온갖 악담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속이 끓었지만 그냥 개가 짖는구나 무시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흔들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희를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울먹이며 저를 만났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소개해줬어. 한도윤 그 자식 정말 미친놈이더라.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도윤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있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걔 대학 다닐 때부터 스포츠 토토랑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댔었대. 걔네 부모님도 안 돼.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는 거. 뭐라고? 근데 너한텐 학자금이라고 생활비 대출이라고 속인 거야. 심지어 한도윤은 자기 부모님께 이제 도박을 끊었다고 맹세했다지만 최근까지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예비 약혼자가 도박꾼이라는 사실을요. 저랑 파혼한 직후에도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결국 돈을 상환하지 못해 이 모든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서 터진 거였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예비 신랑이 도박꾼이었다는 사실이요. 만약 제가 그날 반찬통을 들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인간의 연기에 속아 부모님의 소중한 1억을 내놓았다면, 제 앞으로의 인생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노후까지 그 도박판의 제물로 바쳐졌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15년간 눈물로 모아주신 그 1억은 단순히 결혼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저를 지옥 입구에서 막아준 생명줄이었던 셈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돈을 부모님 명의로 다시 돌려드리려 했는데 부모님은 극구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냐고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파혼한 김에 제 결혼 비용으로 갈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 나타날 수 있으니 그건 건들지 말고 엄마 아빠가 주신 돈에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다정함 뒤에 숨은 계산기를 조심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저도 잘하려고 해요. 새아빠가 저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는 진짜 딸로서 부모님 잘 봉양하고 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